표 한 장 더 있나요? 30년 동안 버스터미널 매표소를 지켰던 김정순. 코로나로 터미널이 문을 닫고 갈 곳 없던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효자인 줄만 알았던 아들. 하지만 합가한 지 한 달 만에 정수는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됩니다. 엄마 통장은 언제 받아요? 어차피 버스표나 끊던 사람인데 돈 관리 못해. 30년을 일해 모은 퇴직금, 시골집 판 돈. 아들 부부는 그 모든 걸 노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감까지 위조하면서요. 이제 나도 내 인생표는 어디로 끊어야 하나. 68세 노인이 펼치는 통쾌한 복수극. 매표소 엄마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복 많이 들어오는 무료 버튼인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김정수는 매표소 창문 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에서 정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출발과 도착을 지켜봤죠. 아침 첫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 명절이면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별과 만남의 순간마다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표 한 장 주세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서울이요. 편도로요. 정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표를 뽑아 건넸습니다. 매표소는 단순히 표를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그리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설렘의 관문이었습니다. 정수는 손님들의 얼굴을 보면 대충 어떤 사연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든 젊은이는 타향살이를 시작하는 거고 설레는 표정의 중년 남자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죠. 아줌마가 없으면 이 터미널 어떡해요. 아줌마가 진짜 터미널의 얼굴이지. 단골 손님들의 말에 정수는 늘 뿌듯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일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좋았죠. 매표소는 정순의 전부였고 정수는 매표소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고 버스 운행도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죠. 텅 빈 대합실엔 낙엽만 굴러다녔어요. 한때 활기차게 움직이던 전광판은 이제 멈춰버린 시간만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손님 없어요? 옆 가게 주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쓸쓸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젠 다들 자가용으로 다니시잖아요. 하루에 손님 서너 명 보기도 힘들어요. 그날 오후 정순에게 터미널 폐쇄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곳은 완전히 문을 닫는다는 내용이었죠.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공문을 읽었어요. 30년간 자신의 전부였던 이 자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문에는 차갑고 건조한 문장들만 나열되어 있었어요. 경영 악화로 인한 폐쇄, 퇴직금 지급 일정, 그리고 마지막 근무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수는 공문을 가슴에 꼭 안고 매표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손때 묻은 창구, 삐걱거리는 의자, 구석에 쌓인 낡은 시간표들. 정수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대 젊은 시절 매표소 개업 첫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환했고 이 일이 평생 직장이 될 거라고 믿었죠. 사진 속 정수는 짧은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지금의 백발 섞인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매표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마치 정순의 인생도 저물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표 한 장 더 있나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구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죠. 마지막 버스 시간은 이미 지났는데 이분은 왜 여기 계신 걸까요? 손님, 오늘 마지막 버스는 벌써 떠났습니다. 알아요. 그냥 표 한 장만 주실 수 있어요? 여기가 문 닫는다면서요. 마지막 기념으로요.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죠. 자신처럼 이곳의 마지막을 아쉬워하는 사람이 또 있다니요. 손님, 돈은 안 받을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장 뽑아드리죠. 어디까지 가시는 걸로 해드릴까요? 고향이요. 제 고향으로요. 정수는 표를 뽑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표를 소중히 받아들고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몇 번이나 고향 가는 표를 끊었는지 몰라요. 젊었을 때는 일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부모님 뵈러, 그 후엔 산소 찾으러, 평생을 이 터미널을 거쳐서 고향에 갔죠. 이제 이런 곳도 사라지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아줌마도 오래 일하셨죠? 30년 했습니다. 이게 제 전부였어요. 그럼 아줌마도 이 표를 간직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단순한 종이가 아니잖아요. 인생이죠. 할머니의 말에 정수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이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고향 가는 길을 안내했지만 정작 자신의 고향은 이 매표소였던 거죠. 이제 그 고향마저 사라지는 겁니다. 할머니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아주고는 천천히 터미널을 나섰어요. 할머니가 떠난 후 정수는 마지막으로 매표소에 불을 껐습니다. 30년 동안 켜져 있던 그 불빛이 이제는 영영 꺼지는 순간이었죠. 어둠 속에서 정수는 빈 터미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어요. 정수는 출구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30년의 세월도 함께 끝나는 거였죠. 정수는 문을 잠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표는 어디로 끊어야 하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현수가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현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정수는 터미널 폐쇄 소식을 천천히 전했습니다. 30년을 일했던 곳이 문을 닫고 이제 생계가 막막하다는 이야기였죠. 현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집으로 올라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다, 현수야. 내가 바쁜데 내가 어떻게 해. 엄마, 괜찮아요. 우리 집 방도 하나 비어 있고요. 윤희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괜찮대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죠. 정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효심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짐이 될까봐 걱정됐죠.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터미널 폐쇄로 퇴직금을 받긴 했지만 그것만으론 오래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 고맙다, 현수야.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었죠. 일주일 후 정수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큰 가방 2개를 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30년간 표를 팔던 그 버스에 손님으로 앉게 된 거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향 풍경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정수는 낯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매표소는 사라졌지만 아직 인생의 마지막 표는 끊지 않은 거니까요. 정수는 가방 속에 넣어둔 마지막 표 한 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인생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현수와 며느리 윤희가
터미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윤희는 밝은 표정으로 정순을 맞았습니다. 현수도 어머니의 짐을 받아들며 웃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방도 다 정리해뒀어요. 정수는 두 사람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론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아들 부부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넓고 깨끗한 거실에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윤희가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방이었죠. 정수는 짐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윤희야. 내가 폐를 끼치네. 무슨 말씀을요? 가족인데요. 정수는 방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낯선 곳이었지만 정수는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매표소는 사라졌지만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정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건 따뜻한 가족애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과 배신이라는 사실을요. 서울에 올라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골에서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살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정수는 냉장고를 열어 식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해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뭐 하세요? 갑자기 들려온 윤희의 목소리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희는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서 있었죠. 아, 윤희야. 깜짝이야. 아침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저희는 아침 안 먹어요. 시간 없어서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윤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정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그래. 그럼 내가 혼자 먹을게. 네, 그러세요. 아, 그리고 어머님. 냉장고에 뭐 넣으실 땐 말 좀 해주세요. 동선이 헷갈려요. 제가 정리해둔 게 있거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영역을 침범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윤희는 물 한 잔을 마시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아 식탁에 앉았어요. 갑자기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 앞에 섰습니다. 아들의 셔츠와 양말이 바구니에 쌓여 있었죠. 정수는 세탁기 문을 열고 빨래를 넣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또다시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손을 멈추고 돌아봤죠. 빨래 좀 하려고. 어머님, 세탁은 저희가 알아서 해요. 요즘 옷들은 세탁법이 다 달라서요. 그냥 쉬세요. 윤희는 정순의 손에서 빨래를 가져갔습니다. 정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부엌도 세탁도 청소도 모두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점점 이 집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정수는 아들 부부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윤희가 만든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정수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음식 맛있네. 그런데 내일부터는 내가 저녁 준비할게.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더라.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일하면서 요리하는 거 스트레스 풀리거든요. 그래도 엄마, 윤희 말대로 해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쉬세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식사 내내 정수는 침묵했고 아들 부부는 서로 직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수는 그저 듣고만 있었죠.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정수는 방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매표소에서 일하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그때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할 일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용한 존재가 된 것만 같았죠. 다음 날 오후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현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집에 계셨어요? 응. 할 게 없어서 그냥 있었어. 현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왠지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저녁 무렵 정수는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죠. 여보, 어머니 통장은 언제 받아요?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직이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아직 마음을 안 여신 것 같아. 퇴직금 받으셨잖아요. 그거라도 빨리 우리 명의로 바꿔야죠. 나중에 병원비 나가면 감당 못해요. 알아. 천천히 할게. 정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들 부부가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니요. 정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30년을 일해서 모은 퇴직금, 그리고 시골집 팔아서 받은 돈. 그게 전부였는데 아들 부부는 그걸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오래된 친구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자는 정순의 시골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죠. 지금은 서울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정순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말자야. 나 좀 만날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자는 금방 알아챘죠.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으로 올래? 정수는 말자의 집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이틀 후 정수는 아들 부부에게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말자는 아파트 입구에서 정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말자야.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말자의 집으로 올라가 차를 마시며 정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된 것, 그리고 우연히 듣게 된 대화까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현수가 그럴 리 없어.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분명히 들었어. 내 돈을 자기들 명의로 바꾸려고 한대. 말자는 분노한 표정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건 안 돼. 정순아, 너 그냥 당하면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증거도 없고. 말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순아, 증거를 만들어야 해. 녹음을 해봐. 녹음? 응.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되잖아. 내가 알려줄게.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거야.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자식을 의심하고 녹음까지 한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죠. 하지만 말자는 단호했어요. 정순아, 지금은 내가 살아야 해. 3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그걸 빼앗기면 안 돼. 내가 늙어서 아프면 어떡하려고. 말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한번 해볼게. 말자는 정순의 핸드폰을 받아 녹음 앱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사용법도 자세히 알려줬죠. 이렇게 버튼 누르고 부엌이나 거실에 살짝 놔두는 거야. 알았지? 응, 고마워 말자야.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며칠 후
정수는 용기를 내어 핸드폰을 거실 선반에 살짝 놔두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방으로 들어갔죠. 아들 부부가 퇴근하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눌 거였어요. 그날 저녁 현수와 윤희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수는 방 안에서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보, 엄마 통장 아직 못 받았어? 응, 아직. 근데 곧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좀 해요. 그거 다 우리 명의로 바꿔야 한다니까요. 나중에 병원 보내면 편하잖아요. 알았어. 그리고 시골집 판 돈도 있잖아. 그것도 챙겨야지. 어차피 버스표나 끊던 사람인데 돈 관리 못 하잖아요.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거죠. 정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들은 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정말로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었고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버스표나 끊던 사람이라니. 정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다시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자야, 녹음했어. 다 들렸어. 뭐라고 하던데? 정수는 녹음 파일을 재생해서 말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말자는 분노에 떨었어요. 정순아, 이건 안 돼. 우리 경찰에 가야 해.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왜? 증거도 있는데. 내가 직접 끝낼 거야. 내 방식대로.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30년 동안 매표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배운 인내심이 있었죠. 정수는 이번에도 차분히 그리고 냉정하게 대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계획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거죠. 정수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매표소는 다쳤지만 인생의 마지막 표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번엔 진실로 가는 편도표를 끊을 차례였습니다. 정수는 며칠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아들 부부는 정순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순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순진하고 착한 어머니가 아니었죠.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고 오세요. 현수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 그럴게. 잘 다녀와라. 현수가 나간 후 윤희도 회사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아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였죠. 정수는 파일을 따로 저장하고 말자에게도 복사본을 보냈습니다. 말자야, 혹시 모르니까 너도 이거 갖고 있어. 알았어, 정순아. 그런데 정말 괜찮아?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냐. 내가 먼저 확인해 볼 게 있어. 정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들 부부의 방, 서재, 그리고 거실 곳곳을 살폈죠. 혹시 자신의 통장이나 서류를 몰래 가져간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정수는 서재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때 정순의 눈에 낯익은 봉투가 보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등기우편이었어요. 정수는 봉투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시골집 매매 계약서였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매매 금액이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적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골집을 팔 때 현수가 모든 절차를 대신해 줬어요. 정수는 아들을 믿고 맡겼죠. 하지만 계약서를 보니 실제 판매 금액과 다른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액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정수는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정순 명의의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내 통장을 언제 복사한 거야? 정순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자신 몰래 통장을 복사해 둔 거였어요. 아마 나중에 명의를 바꾸려고 준비해 둔 거겠죠. 정수는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원래대로 정리했어요. 거실로 돌아온 정수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정수는 핸드폰을 들고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자야, 더 심각한 거 발견했어. 뭔데? 정수는 발견한 서류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자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순아, 이건 사기야. 완전히 계획적인 거라고. 당장 경찰에 가야 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무슨 증거를 더 모으려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 말자야, 내가 30년 동안 매표소에서 배운 게 있어.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 나는 현수가 직접 그 말을 하는 걸 녹음하고 싶어.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말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위험할 수도 있어. 걱정 마. 나 잘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정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신의 돈에 대해 이야기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더 확보하는 거죠. 정수는 저녁 식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죠. 윤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현수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정수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시골집 판 돈 말이야. 그거 지금 어디 있어? 현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엄마, 그거 은행에 넣어뒀어요. 안전하게. 그래. 통장 좀 볼 수 있을까? 엄마, 왜요? 걱정되세요? 아니,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현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회사 금고에 있어서요. 정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통장은 분명 이 집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정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그래, 알았어. 현수야, 엄마가 너무 걱정이 많지?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죠. 식사가 끝나고 정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거실의 대화를 엿들었죠. 아들 부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엄마가 통장 달라고 하던데? 응, 근데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빨리 해요. 자꾸 이러면 의심받아요. 정수는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고 핸드폰을 거실 쪽으로 향하게 했죠.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엄마가 생각보다 돈이 많더라고. 퇴직금에 집 한 돈까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관리해줘야죠.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엄마가 눈치챌 수도 있어. 에이, 설마요. 어머니가 뭘 알겠어요. 평생 시골에서 표만 팔던 분인데. 윤희의 말에 정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나저나 여보,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응, 몇 군데 알아봤어. 근데 비싸더라고. 싼 데로 보내면 되죠. 어차피 어머니 돈으로 하는 건데. 정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죠. 정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녹음을 멈췄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정수는 파일을 말자에게 전송했습니다. 곧 말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순아, 이거 진짜야? 요양원까지? 응, 다 들었어. 정순아, 이제 그만해. 경찰에 가자.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야.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말자야, 내가 직접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현수한테 직접 물어볼 거야. 정말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지. 정순아, 위험해. 그냥 경찰한테 맡겨. 아냐. 이건 내가 해야 해. 내 아들이잖아. 정순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말자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정순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순은 일찍 일어나 아들 부부가 출근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집이 조용해지자 정순은 다시 서재로 향했어요. 이번엔 더 자세히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죠. 정순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있었어요. 정순은 인감도장을 아들에게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든 거지? 정순은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아들이 불법으로 인감을 위조한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였죠. 정수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었어요. 대학 보내느라 밤낮으로 일했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줬죠. 하지만 아들은 그 모든 걸 잊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그저 돈만 남은 존재였던 거예요. 정수는 핸드폰을 들고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자야,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했어. 뭐? 그건 완전히 범죄잖아. 응, 이제 알겠어. 현수는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정순아, 더 이상 참지 마. 우리 지금 당장 경찰서 가자.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죠. 알았어, 말자야. 내일 만나자. 그때 경찰서 같이 가줄래? 당연하지. 내가 꼭 같이 갈게.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보였어요. 정수는 매표소에서 마지막으로 끊었던 표를 떠올렸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편도표였죠. 이제 정순도 자신만의 마지막 표를 끊을 시간이었습니다. 진실로 가는 편도표를요.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갓 태어난 현수를 품에 안았던 순간,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기쁨,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뿌듯함,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정수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매표소에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현수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 대학 꼭 보낼 거야. 어린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엄마 잘 모실 거예요.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 부부의 방을 바라봤죠. 저 문 너머에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이 편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펜을 발견했어요. 매표소에서 사용하던 펜이었죠.
정수는 그걸 보며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종이를 한 장 꺼내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표값 5,500원. 효도는 얼마일까? 정수는 펜을 내려놓고 종이를 접었습니다. 30년 동안 표를 팔며 배운 게 있었어요. 모든 거래에는 가격이 있고 모든 관계에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였죠.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에 어떤 가격을 매긴 걸까요? 퇴직금과 집한 돈의 액수만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백발이 섞인 머리, 주름진 얼굴. 68년을 살아온 흔적이었죠. 정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김정순, 이제 그만 당하고 살아. 내 인생이잖아. 아침 식사 시간 아들 부부는 바쁘게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수는 식탁에 앉아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현수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죠. 엄마, 오늘은 집에 계실 거죠? 응,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럼 저녁에 봬요.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수도 있어요. 윤희도 가방을 들며 덧붙였습니다. 저도 오늘 야근이에요. 어머님,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라. 아들 부부가 나간 후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아파트 안에서 정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말자야, 나 오늘 갈게. 몇 시에 만날까? 오후 2시에 우리 집 앞에서 만나자. 거기서 같이 경찰서 가는 거야. 알았어. 고마워, 말자야. 정수는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경찰서에 갈 때는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정수는 가방에 핸드폰과 서류 사진들을 넣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정수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한 달 동안 살았던 이곳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따뜻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차가운 감옥 같았죠. 정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말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말자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정순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줬어요. 정순아, 고생했어. 정말 많이 힘들었지? 응. 말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잖아. 자, 이제 가자. 경찰서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야.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순도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긴장했습니다. 평생 경찰서에 올 일이 없었거든요. 말자가 정순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죠. 괜찮아, 정순아. 우리가 피해자야.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돼. 민원실로 들어가 담당 경찰관에게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정순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일단 녹음 파일과 증거 서류들을 보여주시겠어요?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들을 재생했습니다.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죠. 그리고 정순이 찍어둔 서류 사진들도 확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입니다. 그리고 인감 위조까지. 이건 중범죄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진행할게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다는 건 정말로 아들을 고소하는 거였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죠. 말자가 정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해.
내 인생을 지킬 거야? 아니면 계속 당할 거야?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고소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고소장 쓸게요. 경찰관은 고소장 양식을 건넸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고소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피고소인 란에 아들 현수와 며느리 윤희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지만 정수는 끝까지 써내려갔죠. 고소장을 작성하는 동안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매표소에서 표를 끊던 그 손으로 이제는 정의를 위한 표를 끊는 거였습니다. 다 작성하셨나요? 네, 다 썼습니다. 경찰관은 고소장을 받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죠. 어르신 용기 내셔서 고소하신 건 잘하신 겁니다. 가족이라도 범죄는 범죄니까요. 저희가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온 정순과 말자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정순은 비로소 긴장이 풀렸어요. 말자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말자야. 내가 너무 매정한 엄마인가? 무슨 소리야? 정순아, 넌 피해자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낳은 아들인데.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정순아, 이제 어떡할 거야? 아들 집에 계속 있을 순 없잖아. 응, 나도 생각했어. 일단 친구 집에 좀 있다가 고시원이라도 알아볼까 봐. 고시원은 무슨? 우리 집에 와. 방 하나 비어 있어. 말자야, 그건 너무 미안해서. 정순아, 우린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잖아. 당연한 거야. 정수는 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감사했죠. 그날 저녁 정수는 아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수와 윤희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와 소지품들을 가방에 넣었죠. 방을 정리하며 정수는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현수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죠. 정수는 사진을 가방에 넣지 않고 책상 위에 놔뒀습니다. 이제 그 추억은 여기 두고 가는 거였어요. 정수는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메모를 한 장 남겼죠. 현수야, 엄마는 친구 집에 가서 있을게. 걱정하지 마. 짧은 메모였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정수는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을 되찾는 거야. 말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말자는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정수는 작은 방에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어요. 낯선 공간이었지만 아들 집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여기서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정순아, 저녁 먹자. 내가 된장찌개 끓였어. 고마워, 말자야.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말자의 음식은 따뜻했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정수는 말자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정수는 매표소에서 마지막으로 불을 끄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달이 밝았죠. 정수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표를 끊을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말자의 집에서 편안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어요. 말자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먹으며
정수는 계획을 세웠죠. 고소장은 접수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자야, 나 오늘 은행 좀 가볼래. 은행? 왜? 내 통장 비밀번호 바꾸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잘 생각했어. 같이 갈까? 아니, 혼자 갈 수 있어. 걱정 마. 정수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까운 은행 지점으로 향했죠.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말했어요. 비밀번호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도 확인하고 싶고요. 신분증 주시겠어요? 정수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로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르신, 이 통장 최근에 조회 시도가 여러 번 있었네요. 조회 시도요? 네,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리신 기록이 있어요. 어르신이 하신 건가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비밀번호를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자신의 통장에 접근하려 했던 걸까요? 아들이었죠.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혹시 언제 시도했는지 알 수 있나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직원은 기록을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5번 정도 시도가 있었네요. 다행히 비밀번호가 틀려서 거래는 안 됐어요. 정수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들이 자신 몰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만약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면 돈이 이미 사라졌을지도 몰랐죠. 비밀번호 바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 동의 없이 거래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변경하시고 추가 보안도 설정해 드릴게요. 정수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추가 보안 조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도 출력해서 받았죠. 다행히 돈은 그대로 있었어요. 은행을 나오며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할 뻔했네. 정수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했어요. 어르신, 이것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은행 기록을 제출해 주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 거래 내역이랑 조회 시도 기록 다 있어요. 경찰관은 서류를 받아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어르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곧 피의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온 정수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현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집에 안 계시네요. 전화 좀 주세요. 정수는 문자를 읽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자신이 사라진 걸 알고 당황하고 있겠죠. 정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전화를 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말자의 집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말자와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오랜만에 진짜 휴식이었습니다. 정순아, 너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그래, 그런가? 응, 예전엔 항상 뭔가 눈치 보는 것 같더니 이제는 편해 보여. 말자야,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잖아. 그날 오후 정순의 핸드폰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피의자들을 소환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조사가 있을 예정인데 어르신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서에 오는 거였어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이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음 날 정수는 말자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복도 저편에서 현수와 윤희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은 정순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엄마 여기 왜 계세요? 현수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담당 경찰관이 나와 말했습니다. 피의자 박현수 씨, 서윤희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로 부르신 건가요? 사기 미수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현수와 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수는 정순을 바라보며 물었죠. 엄마, 설마 엄마가 고소한 거예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현수를 바라볼 뿐이었죠. 현수와 윤희는 조사실로 들어갔고 정순도 별도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모든 사실을 담담하게 진술했어요. 녹음 파일, 서류 위조, 은행 비밀번호 조회 시도까지. 경찰관은 꼼꼼히 기록했죠. 어르신, 진술 잘 들었습니다. 피의자들의 범행이 명확하네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거가 충분하니 검찰로 송치될 겁니다.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현수가 정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 잠깐만요.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엄마, 제발요. 오해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정수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오해? 현수야, 내가 다 들었어. 녹음도 했고. 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희가 옆에서 변명했죠. 어머님, 저희는 그냥 어머님 재산 관리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재산 관리? 내 동의도 없이? 인감까지 위조하면서. 윤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수는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뭐라고 했지? 버스표나 끊던 사람. 돈 관리도 못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잖아.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현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손을 내저었죠. 이제 늦었어. 현수야, 넌 내 아들이었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근데 넌 날 돈으로만 봤구나. 엄마, 아니에요. 저는 그만해. 이제 법정에서 보자. 정수는 돌아서서 말자와 함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현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말자가 정순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말자야. 가슴이 아파. 너무 아파. 울어.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정수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 그 아들에게 배신당한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말자는 정순을 꼭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말자의 집 작은 방에서 매표소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팔며 느꼈던 보람, 손님들의 감사 인사,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 그때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요. 정수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마지막 표를 제대로 끊을 거야.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하는 거였죠. 정수는 눈을 감으며 다짐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겠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말자의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재판을 준비했어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곧 법정에 서게 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죠. 정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 서류 사진, 은행 기록.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수나 변호사는 선임했어? 말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아직.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정수나, 이건 중요한 일이야. 변호사 없이는 힘들어. 알아. 근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돼서. 말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한번 연결해 줄게.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야. 정말? 그런 데가 있어? 응. 전화해 볼게. 말자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정순의 사건은 법률 구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죠. 며칠 후 정수는 말자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 사건 내용을 보니 명백한 사기 미수입니다. 제가 맡아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걱정 마세요. 저희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이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에요. 변호사는 정순이 준비한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듣고 서류들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완벽합니다. 어르신이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녹음 파일이 결정적입니다. 피의자들의 범행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니까요. 정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말자, 변호사, 그리고 정의를 지키려는 법이 있었습니다. 한편 현수와 윤희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 모두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현수는 매일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만 확인했죠.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고소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 인생이 망가져요. 정수는 문자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다니. 자신의 인생을 망치려 했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으면서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죠. 정수는 그 기간 동안 변호사와 여러 번 만나 준비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연습했어요. 어르신, 법정에서는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사실만 진술하세요. 그게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하게 될 거였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이었죠. 정수는 매표소에서 쓰던 낡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펜을 만지작거리며 용기를 냈어요. 김정순,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재판 당일 정수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말자가 함께 갔죠. 법원 복도에서 현수와 윤희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현수가 정순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법정에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판사가 앉아 있는 높은 자리, 검사석, 그리고 피고인석. 모든 게 낯설었지만 정수는 당당하게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피해자 김정순 씨,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판사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아들을 키웠죠. 터미널이 폐쇄되고 갈 곳이 없어졌을 때 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아들이 절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죠.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집에서의 생활은 달랐습니다.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 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됐죠. 정수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법정에 현수와 윤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엄마 통장 아직 못 받았어? 그거 다 우리 명의로 바꿔야 해. 나중에 병원 보내면 편하잖아. 어차피 버스표나 끊던 사람인데 돈 관리 못해.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녹음을 들었죠. 현수와 윤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수는 계속 진술했습니다. 저는 제 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게 죄인가요? 검사가 나서서 물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피해자의 재산을 가져갔습니까? 아니요. 제가 미리 알아차려서 막았습니다. 하지만 서류 위조와 은행 비밀번호 조회 시도는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위조된 인감증명서, 은행 조회 기록, 그리고 시골집 매매 계약서의 금액 조작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죠.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해 재산 관리를 해주려던 것입니다. 악의는 없었어요.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감을 위조하고 몰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한 것이 재산 관리입니까?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입니다. 판사는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현수, 할 말 있습니까?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수는 현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서할 마음이 사라졌으니까요.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 미수 및 문서 위조 사건입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의도도 분명합니다. 선고 공판은 2주 후에 열리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현수가 정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현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수야, 넌 나한테 뭐라고 했지? 버스표나 끊던 사람, 돈 관리도 못하는 사람. 그게 내가 생각하는 엄마였어. 엄마,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넌 내 신뢰를 배신했어. 그게 제일 아파. 정수는 현수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현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말자가 정순의 팔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말자야. 끝이 보여. 드디어 끝이. 응, 이제 거의 다 왔어. 법원을 나서며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매표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며 배운 게 있었죠. 모든 여정에는 끝이 있고 모든 표에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 정순의 목적지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매표소는 사라졌지만
자신의 존엄은 지켰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정수는 매표소에서 마지막으로 끊었던 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편도표. 이제 정순도 자신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평온과 존엄이 있는 곳으로요. 선고 공판일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정수는 말자의 집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죠. 법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말했고 진실은 밝혀졌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판사의 판결뿐이었습니다. 정순아, 오늘 저녁은 내가 된장찌개 끓일게. 말자야, 항상 미안해. 내가 신세를 너무 많이 지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잖아. 그리고 정순아, 너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 말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죠. 눈빛에 힘이 있었고 미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들 집에서 살 때는 매일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오랜만에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죠. 30년 동안 매표소에서 일하며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혼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여인, 사업 실패 후 재기를 위해 떠나던 중년 남자, 가족과 헤어져 혼자가 된 노인. 그들은 모두 새로운 출발을 위해 표를 끊었죠. 나도 그들처럼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야. 정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재산을 모두 반환하고 추가 보상금도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합의라니. 아들이 합의를 원하는 거였죠. 어르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의하시면 형사 처벌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합의 안 합니다. 어르신, 확실하세요? 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제 존엄의 문제예요.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합의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수는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길 원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며칠 후 정수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현수의 장모, 윤희의 어머니였어요. 말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정순을 찾았죠. 사돈 어르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발 합의해 주세요. 우리 딸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현수도 정직 처분 받았고요. 이러다간 둘 다 인생 망가져요. 정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예요. 사돈 어르신, 제발이요.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제 아들 집에서 투명 인간 취급받을 때 버스표나 끊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말이에요. 윤희의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수는 문을 닫으려 했죠. 하지만 윤희의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사돈 어르신, 그럼 돈을 더 드릴게요. 얼마를 원하세요? 정수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죠.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예요. 하지만 현수와 윤희한테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들켰으니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법이 판단할 겁니다. 정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윤희의 어머니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말자가 정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흔들리지 않아. 선고 공판 전날 정수는 변호사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죠. 어르신, 증거가 명확하니까 유죄 판결 나올 겁니다. 다만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판사 재량이에요. 알겠습니다. 전 그저 제가 옳았다는 걸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충분히 인정받으실 겁니다. 선고 공판 당일 정수는 말자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는 현수와 윤희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정순을 보자 일어섰지만 감히 다가오지는 못했죠. 정수는 그들을 지나쳐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박현수, 서윤희. 일어서십시오. 두 사람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어요. 판사는 서류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 미수 및 문서 위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친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했고, 이를 위해 인감을 위조하고 은행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시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평생을 일해서 모은 재산을 노린 점, 그리고 친모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까지 세웠던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죠.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 박현수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서윤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각각 1천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윤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수는 담담하게 판결을 들었습니다. 승소였죠. 법이 자신의 편이 되어준 거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현수가 정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엄마를 돈으로밖에 안 봤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었는지. 정수는 무표정하게 현수를 내려다봤습니다. 현수야, 이제 늦었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엄마,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넌 그걸 저버렸고. 정수는 현수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현수가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말자가 정순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이야. 응, 끝났어. 법원을 나서며 정수는 햇살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정수는 가방에서 매표소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했던 그 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쓸 차례였습니다. 말자야, 나 이제 뭐하고 살까?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이제 자유야.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매표소는 닫혔지만 인생은 계속되는 거였어요. 새로운 표를 끊을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자신을 위한 표를요. 그날 저녁 정수는 말자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고소했죠.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수고했어. 정말 대단해. 말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건배, 건배. 정수는 술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사람 마음의 표는 한 번 잘못 끊으면 환불이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정수는 이번엔 제대로 된 표를 끊었습니다. 진실과 정의로 가는 표를요. 판결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말자의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많이 넓지는 않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아담한 방. 정수는 그곳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산책을 나갔어요.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을 구경했죠.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부부,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젊은이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정수는 그 평화 속에서 자신도 하나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은 뭘 할까? 정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았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서예 교실, 요가 수업, 그리고 합창단. 정수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공고를 보았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말벗 봉사였어요. 정수는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죠. 30년 동안 매표소에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어르신, 자원봉사 신청하셨어요? 젊은 사회복지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르신 같은 분이 필요해요. 경험도 많으시고 따뜻한 분 같으세요. 정수는 일주일에 2번 독거노인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혼자 사는 할머니는 정순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할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요. 정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어르신들. 정수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죠. 한편 현수는 집행유예를 받은 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복직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죠. 윤희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수는 매일 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깨달았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감히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정순의 전화번호를 바라보며 몇 번이나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전화해봐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냐. 엄마는 날 용서 안 하실 거야. 당연해. 그래도 한 번은 시도해봐야죠. 현수는 결국 용기를 내어 정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예요.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읽고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말자가 옆에서 물었어요. 현수한테서 온 거야? 응. 근데 난 아직 답할 준비가 안 됐어. 그래, 천천히 생각해. 내가 결정하면 돼.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건 더욱 어려웠죠.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상처도 아물 거라는 걸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자원봉사를 계속하며 보람찬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순 어르신,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요. 노인 상담 멘토를 모집하고 있어요. 어르신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담 멘토요? 네,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정순 어르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의미 있는 일이었죠. 할게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 같아요. 정수는 노인 상담 멘토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어르신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나눴죠. 정순의 조언은 담담했지만 진실했어요. 어르신,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바로 그 마음을 자식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사랑과 착취는 달라요. 정순의 말에 많은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시작했죠.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수는 우연히 버스터미널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폐쇄되었던 그곳은 이제 재건축 중이었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죠. 정수는 공사장 펜스 너머로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 여기 있었는데 이제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매표소가 있던 자리, 대합실, 그리고 수많은 추억들 모두 사라졌죠. 하지만 정수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으니까요. 정수는 가방에서 매표소 펜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했던 그 펜. 정수는 펜을 손에 쥐고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근처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을 넣었습니다. 복지관에 기증하는 편지였죠. 그 안에 펜과 함께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 펜으로 30년간 수많은 표를 끊었습니다. 이제 이 펜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적는 데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정수는 손님으로 앉아 표를 받는 자신을 보며 생각했죠. 한때는 표를 팔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말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 잔을 들고 건배했죠. 정수나, 요즘 표정 진짜 좋아. 행복해 보여. 응, 말자야. 나 행복해. 진짜로. 현수한테는 연락 안 하고?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언젠가는. 모르겠어. 근데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아. 그냥 놔두고 싶어. 그것만으로도 대단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니까.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정수는 더 이상 복수나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죠. 밤이 깊어가고 정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아늑했어요.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사람 마음의 표는 한번 잘못 끊으면 환불이 안 되더라. 하지만 정수는 이제 새로운 표를 끊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표? 존엄과 평화로 가는 편도표였죠. 매표소는 사라졌지만 정순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번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으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동안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강하고 당당했죠. 이제 나도 내 인생의 표를 제대로 끊었어. 정순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매표소의 김정순은 사라졌지만 김정순이라는 한 사람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강하게, 더 당당하게, 그리고 더 자유롭게요.